오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질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제 강의를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해하셔야지만 제가 하는 농담에 웃으실 수 있어요. 네. 못 웃으시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농담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해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직접 만나면 제일 좋겠죠. 네, 직접 만나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여기 중간에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술이 아니고 뭐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기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인간과 인간이 기술을 매개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혹은 뭐 노이즈. 그러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소통하기 되게 어려운 언어예요. 자, 이런 오해들이 기술이 중간에 끼게 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중간에 발생하는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매체 관련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하이플렉스 방식이라는 강의로 진행했잖아요. 여기 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시고 현장에도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왜 오셨나요? 이곳 줌으로 가는데.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술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컨텐츠는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와 함께 담길 수 있는 많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해요. 혹은 왜곡된 상태로 전달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왜 어렵냐면 이게 없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과 인간이 직접 소통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에 수많은 인간들이 붙기도 해요. 또 더 큰 문제는 기술이, 미디어가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난맥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비대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얘가 끼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는 비대면입니다. 자, 그런데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컨텐츠는 동일하더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가진 효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예요. 영화죠, 영화.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관 가서 볼 수도 있고요. 집에서 볼 수도 있고요. 내 방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그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영화라는 컨텐츠는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이 과연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혹은 그것이 기대했던 바가 동일할까요? 처음 만난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와 영화관에 갔다 그러면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놓치는 장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딴짓하고 집중 못해서.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동일한 컨텐츠가 전달된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기술의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조금 더 익숙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신데,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핸드폰이 처음 등장하기 이전에는 우리들의 약속이 이랬습니다. 자, 오늘 강나루역에서 오후 2시에 만나자.
자, 이거는 철저하게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 3일 전에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나기로 하죠. 자, 여기서 매너가 좋은 사람은 한 10분 전쯤 가서 기다립니다. 이게 매너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 2시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잘못됐나? 그리고 집에 가거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기다렸는데 뭐 그저 앞에서 8시간을 기다렸고 막 그게 무슨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인 것처럼 얘기가 되던 시절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핸드폰이라는 게 등장한 이유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시 50분쯤에 전화가 옵니다.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밀려. 지하철이 밀린다고요? 어쨌든 지하철이 밀린대요. 그래서 지금 못 갈 것 같다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까지 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나 한 10분 늦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너 강남역에 있지 말고 왕십역으로 와서 만나면 안 되겠니?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의 어떤 고정성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몇 시에 언제 만나자라고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언제쯤 대충 어디서 보자. 그리고 그날 약속이 확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처럼 매체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단순히 핸드폰 사실은 두 사람이 연락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거 외에 약속 시간의 개념까지도 바꾸기도 하는 중대한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상황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하도잖아요. 비대면. 우리가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동안은 절대로 새로운 게 딱 등장한다 그래서 이전 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거나 서서히 사라지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그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만나면 제일 정확하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서브로서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대면이 없어진 채로 비대면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부딪힌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어떤 식의 접근들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비대면 했으면 대면 했으면 좋겠는데 대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가능하면 대면이랑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끝에 이런 말이 꼭 붙어요. 야, 만나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나서 예배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나서 모여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호환 버전처럼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그냥 고육지책. 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대면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급적 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들을 느끼기가 쉬워요. 자, 근데 커뮤니케이션 사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냐면 우리가 미디어라는 게 등장한 이후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특징이 어떻게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한 6가지 정도의 중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의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비대면이라는 상황에 대한 특징을 먼저 우리 이해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발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일단은 메시지를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같이 단체 카톡방이 많아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많습니다. 저는 카톡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단톡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 할 말들만 막 하죠. 그 말 하다 보면 내 말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휙휙 지나가고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두 번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의 재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꾸 하려고 그러죠. 세 번째, 그렇다면 바람직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모델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해봐. 그냥 뭐 어떻게 해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은 인류 역사상 경험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위기 상황이에요. 대면을 할 수 없는 완벽한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한 상황. 그런데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에 내가 능숙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게다가 이걸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인력? 거의 없죠. 특히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난국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누가 뭐 한대 그러면 그거 조금 따라해 보는 것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6가지 중에 많은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실자감이 어떻게 하면 잘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호 집중이에요. 서로가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쏘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는 톡을 보냈는데 1시간 있다 확인을 하면 어떡하니?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 그거에 집중하고 있었어? 아니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대면상의 소통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리얼타임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줌 같은 것이 약간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은 초월적이지만 시간은 초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실시간 방송을 보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실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필요해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앞에 사실은 장준 선생님께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사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지사항은 날아가고요. 광고 날아가고요. 말씀이 뭔지 날아가고요. 정보만 날아가죠. 메시지만 날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감정이 소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해요. 같은 것을 그냥 우리가 듣고 있어, 받고 있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표현의 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이에요. 제가 앞에 그 성경을 들고는 골방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을 들면 골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철저하게 개인화된 영역이에요. PC나 TV는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철저하게 개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개인의 문제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충분한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죠.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큰 장점 중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동등하게 자기 얘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타 요인들, 어떤 의견의 활발한 활발성이라든지 신뢰. 이 신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고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실자감을 높이려면 이런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룹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회적 실자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단의 단톡방 이런 것들이 실제감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리고 물론 1대1이 가장 좋겠죠.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비대면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해봐야 돼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좋았든 나빴든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요. 서로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실제감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친근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실제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어떤 기존의 편제나 기존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때로는 초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친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면 일단은 그 사람들 간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묶어내는 것이 비대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일단은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비대면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비대면 예배 저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줌을 키면 암흑 속이에요. 모두가 화면을 끈 상태입니다. 완전 까만 상태에서 예배 영상만 하나 올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카메라를 켤 수 있도록 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카메라를 킨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즉 일단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표현을 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비대면에서 표현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 그랬어? 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뭔가 표현했을 때에는 강하게 그 부분을 깨워주셔야 됩니다.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개인의 이야기들이 잘 꺼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기 표현과 공감이 잘 이루어지려면 뭐 앞에 이제 장 전사님은 참여의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하셨지만 사실 일단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부터가 시작이에요.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근데 사람마다 선호하는 매체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매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다양한 매체들을 배치해서 어떤 것에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채널을 좀 더 다양하게 혹은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공감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공감이 돼야 돼요. 근데 공감이 감정적 공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지적 공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할수록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감이 다양한 채널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채널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게 반응하면 안 돼. 글을 막 장문의 글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가지의 메시지, 뭐 좋아요, 뭐 리트윗 이런 가벼운 것들로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널리 또 확산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